근데 이 여행 상품 이제 가격 경쟁의 문제점은 사실 우리 다 굉장히 잘 알고 계시겠죠. 특히 뭐 일반 저희 학생들도 언론에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는 사실 이 문제들을 다 알고 있더라고요. 저도 수업 시간에 한번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논의를 해봤었는데, 근데 그런 소비자들의 인식과는 좀 별개로 제가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확인해 보니 연구 논문도 거의 없고요. 정책 관련한 보고서도 20년 전에 하나 발간된 것이 하나 있고 현재는 아예 없을 정도로 뭔가 이 정책과 연구의 사각지대에 위치해 있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거 우리가 이렇게 매년 그 언론에 거의 단골 소재로 이렇게 등장하는 문제인데 어떻게 이렇게 방치가 되었을까, 뭐 이런 좀 문제의식을 저도 이번에 새롭게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제 발표지만 그냥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이제 여행 산업의 이제 그 가격 경쟁 딜레마라는 문제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정도를 가지고 이제 발표를 준비했고요. 이 여행 산업의 어떤 그 저가 여행 상품의 질적 문제, 이건 여러분들 저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계시겠죠. 이게 작년 기사인데 올해는 이것보다 이제 제가 발표를 준비하면서 몇 분 이제 업계분들을 인터뷰를 했는데 지금은 더 심각해졌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관련된 어떤 통계 자료나 어떤 연구 보고서나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지금 명확하게 얼마가 늘어났다 이렇게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체감으로 보면 굉장히 이런 문제들이 심각하다. 그리고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그 가격을 충당하기 위해서 선택관광과 쇼핑 이런 것들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이런 문제들이 오늘 저희가 좀 논의하게 될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가 여행 상품에 대해서 이제 공통적으로 언론이나 혹은 논문이나 이런 곳에서 등장하는 그런 용어들을 좀 살펴보면 가장 보편적인 그 시선은 이제 정상적인 가격 이하라는 거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리고 그걸 이제 우리는 저가 여행 상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초저가 여행 상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일부에서는 덤핑 관광 상품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제로피 투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아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익숙한 용어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그 원가 이하로 판매를 하고 그 판매한 가격이 소비자가 지불한 가격이 아닌 거죠, 문제는. 그러면 정말 진정한 의미의 저가 상품, 저가 경쟁이 되는 건데, 문제는 저가를 포장해서 다른 방식으로 부족한 비용들을 충당한다는 데서 그 문제, 이 비극이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문제냐면 최근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이제 그 유사한 문제를 가지고 법안도 지금 발의하고 있고, 그런데 그 다크 패턴이라는 용어 좀 들어보셨나요? 예, 다크 패턴이라는 용어는 이제 2011년도에 영국에서 등장한 용어인데, 우리가 이제 온라인 상거래를 할 때 뭔가 그 사용자를 약간 기망하고 현혹하기 위해서 교묘한 패턴들을 만들어서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제공하거나 혹은 구매를 하거나 잠깐 트라이얼한 기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식으로 소비자들의 원하지 않는 구매를 유도하는 그런 방식의 어떤 소비자 기망 행위를 다크 패턴이라고 지금 지칭하고 있고, 그런 다크 패턴이 이제 우리가 온라인 상거래 활동이 굉장히 증가하면서 온라인상에 이제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을 이제 공정거래위랑 국회에서 지금 발의를 해서 12월 또는 내년 법안이 통과가 될지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지금 여행사의 이 덤핑 상품이라고 부른다면 이 문제가 일종의 그 다크 패턴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문제는 이제 그 공정거래위에서 하는 규제의 대상, 직접적인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저가 여행 상품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뭐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게 저질이 되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그리고 일종의 그 가격을 소비자들에게 숨기는 형태로 판매가 되고 나중에 그 가격을 다른 방식으로 그 회수하는 그런 문제, 그러니까 일종의 저질 여행 상품의 문제인 것이고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좀 대응을 할 것인가 이게 이제 현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구조도 아마 익숙하시겠죠? 원래 이제 정상적인 여행 상품이라면 관광객이 그 송출 여행사에 비용을 지불하고 그 여행사가 랜드사, 현지 여행사에 또 추가 비용, 그 현지 진행비를 제공을 하고 그 현지 여행사에서는 가이드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우리 관광객이 쇼핑하고 투어하는 이런 비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엑스트라, 추가적인 비용 지불,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비용 지불이 되어야지 이게 정상적인 형태의 현금 지출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덤핑 상품이라고 우리가 속칭 부르는 그런 문제점들은 이제 뭐 이런 거죠. 여행사에는 굉장히 소액의 비용을 지불을 하고 소비자들은 굉장히 저가의 상품을 구매했다라고 만족을 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현지에 가게 되면 다른 방식, 쇼핑이나 투어나 이런 걸 통해서 현지 여행사는 그걸 통해서 비용을 또 충당하고 또 가이드 또한 그 현지 여행사와 또 이런 관계를 통해서 그 비용을 충당하는. 그래서 관광객 입장에서 보면 자기는 예를 들어 30만 원을 지불하고 여행 상품을 구매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관광객이 지불한 상품의 가격은 한 100만 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일종의 다크 패턴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최근에 그 한국일보에 실린 인바운드 관광의 문제점인데 사실 이게 이제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의 문제점의 차이가 거의 이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게 주체와 객체만 바뀌어 있을 뿐인 것이지 이런 흐름도에서 나타나는 그 문제점 자체는 거의 동일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그 가이드, 특히 현지 가이드가 인두세를 받고 관광객을 모집을 해서 그걸 또 이제 쇼핑과 투어를 통해서 비용을 충당하는 그런 방식의 문제점들이 좀 급속하게 번지고 있다라는 또 그런 전언을 좀 들었습니다. 이것도 뭐 제가 이제 현지에서 뭐 실제 확인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들은 뭔가 안전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가이드가 이제 책임지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생기는 거죠. 그 받은 비용에 대비해서 받은 비용이 없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여행 상품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특성들 때문에 발생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다른 뭐 식품이나 이런 상품들은 지금과 같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뭐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도 그런 뭔가 저가고 불량식품들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굉장히 저렴하게. 하지만 그 문제들이 이제 소비자들의 의식도 높아지고 유통구조도 개선되고 하면서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없어졌는데 여행 상품은 참 그게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상품 자체의 특성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경험제라는 거잖아요. 경험 상품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 그래서 경험을 팔고 사는 상품이기 때문에 경험 이전에 그 상품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실제로 구매해서 그 현지에 가서 경험을 하기 이전에는 그 여행 상품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 자체가 좀 어렵고, 그리고 이제 정보가 사실은 좀 많이 불완전하죠.
우리가 뭐 표준 약관이나 이걸 지속적으로 좀 개선하면서 그 관광객들이 그 여행 상품을 통해서 해야 되는 일과 뭐 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좀 그 정보들을 강화하는 노력들을 좀 많이 해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그 정보의 그 완결성 자체는 굉장히 부족하다. 그래서 소비자가 굉장히 합리적이고 의식적인 선택 자체가 굉장히 힘든 상품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자원 자체, 관광지 자원 자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모방이 굉장히 용이하죠. 여행 상품 자체가. 그래서 뭐 유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상품과 저 상품, 뭐 예를 들어 뭐 다낭 3박 4박 뭐 3박 5일짜리 상품이 있다. 그러면 이 상품과 저 상품의 차이가 무엇이 있지? 라는 것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직접 가서 경험하기 전에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격이 그 상품의 어떤 가장 중요한 특징, 본인들이 의사결정을 내리게 만드는 가장 핵심적 요인이 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상품의 내재적 특징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처해 있는 특히 여행 산업의 이런 환경적 요인이 이런 저가 경쟁, 특히 이제 덤핑 경쟁이라고, 그러니까 저가 경쟁이란 말은 정확하게는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좀 덤핑이라는 용어 자체가 이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제가 종종 사용하는 걸 좀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그 가격 압착의 문제가 있죠. 그게 지금은 굉장히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죠. 보통은 이제 가격 압착, 가격을 낮추어서 경쟁자들을 시장에서 배제하려는 정책들이 이제 가격 압착이라는 문제인데, 이게 이제 보통은 이제 큰 기업이 그 신규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가격 전쟁을 벌여서 퇴출시키는 뭐 이런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 여행 시장 같은 경우는 그런 시장 지배 기업들이 가격 압착을 하는 문제도 있지만, 신규로 들어오는 새로운 여행 사업자들이 그 기존 그 지배 기업들에게 도전하기 위해서 좀 약간의 굉장히 무리한 식의 가격 경쟁을 벌이는 그런 문제가 이게 양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먹이사슬 구조가 있죠. 우리 여행 산업에 있어서는 지금 뭐 송출 여행사, 현지 랜드사, 뭐 가이드, 옵션 투어사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이제 거기에 사실 이제 뭐 항공사도 있고, 거기 이제 최근에는 그 홈쇼핑이 가장 윗단에 또 존재하는 그런 먹이사슬의 가장 상위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가격 경쟁이라는 것이 훨씬 더 치열해지는 상황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이제 통합적 감독과 통제 기능이 좀 부족하다. 아까 제가 도입 부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연구 논문도 제가 발견을 하지 못했고, 연구 보고서는 20년 전에 작성된 연구 보고서가, 정책 연구 보고서가 마지막일 정도로 뭔가 관심의 사각지대에 위치해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구체적인 어떤 정책, 통제 정책이나 어떤 관리 정책 같은 것들이 잘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이유는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제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뭐 이건 그냥 제 추측입니다만, 이 정부에서 여행 산업, 관광 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의 문제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바운드 시장은 우리가 수출 산업으로 좀 인식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우리가 그쪽에 수출한 효과를 낸다. 그렇기 때문에 인바운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아웃바운드보다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웃바운드는 이게 정부, 뭐 여러 가지 정부의 시선이나 언론에서 등장한 이런 담론들도 좀 확인을 해보면, 이건 뭔가 우리가 물건을 수입해서 외화 낭비 같은 그런 시선으로 이제 바라보는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잠재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웃바운드 여행을 가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뭐 사고를 당했거나 그런 큰 안전 문제가 발생했을 때만 잠시 관심을 기울였다가 좀 이제 시간이 지나면 또 사그러들고, 뭐 이런 이제 어떤
고쳐봐야 될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를 이제 고민을 해봤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대부분 다 인지는 하고 있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여행산업 생태계 파괴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저질 여행 상품, 덤핑 상품들이 시장에 이제 난립하게 되면 당연하게 관광객 불만족의 큰 원인이죠. 그리고 수익성 또한 물론 다른 방식으로 그 비용을 충당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 수익 자체는 악화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행사 그 여행을 다녀온 사람, 그런 이제 저질 패키지 여행을 통해서 여행 경험을 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행사나 여행 직업이라는 것에 대해 여행 산업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질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그리고 그런 부정적 이미지가 여행 산업에 계속 반복적으로 더 씌워지게 되면 잠재적인 인재들이 이 산업으로 이렇게 유입되는 것을 막는 그 효과가 있다. 부정적인 어떤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도 이제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이 관광 산업에 대한 관심을 1학년, 2학년 때까지는 유지하는 친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시간이 더 지나고 이제 업계에 있는 본인들의 선배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점차 그 관심도가 쭉 하락하는 걸 제가 여러 번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 문제가 단지 이거 하나지는 않겠죠, 당연히. 여러 문제가 있겠지만 이런 저가 여행 상품, 저질 여행 상품의 문제가 굉장히 큰 일조를 하고 있다. 직업 이미지 하락에. 그거는 뭐 사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인재가 유입되지 않는 산업이 발전할 수가 없잖아요. 뭐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거나 어떤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거나 이런 식의 노력 자체가 이루어지기가 힘들죠. 결국 인재가 그 기업의 어떤 제일 중요한 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당연히 질적 경쟁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 계속 반복적으로 가격 경쟁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러다 보면 또 반복적으로 저가 여행 상품이 계속 생산이 되고 이런 이제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들게 되면 여행산업 생태계 자체가 파괴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관광지의 매력 자체가 없어집니다. 이 저가 여행 상품들이 많아지면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이론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좀 다루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그 목적지 수명주기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Destination Life Cycle. 그래서 왜 관광지가 망하는가에 관한 이론이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가 저질 패키지 여행을 통해서 유입되는 그 관광객들의 어떤 질적 수준 저하, 이것도 관광지의 매력을 낮추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업계에 계시니까 더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패키지 여행, 특히 아주 저가의 패키지 여행을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실까? 물론 저희가 통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그걸 조사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그냥 보편적으로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하면 대부분 처음 여행을 가시는 분, 그러니까 해외 여행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시장이 되겠죠. 그럼 그분들이 그 그 목적지에 도착해서 관광지의 주요 시장이 되면 그런 관광객들과 같이 어울리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여행지를 가면 거기는 뭐 너무 그런 여행 관광객들만 우글우글해. 그러면 사람들이 그 관광지를 회피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그 관광지의 매력도가 낮아지고 궁극적으로는 그 관광지가 망한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인바운드로 바꾸면 우리나라의 인바운드에서 이런 저가 여행 상품을 통해서 유입되는 관광객들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한국의 전체적인 관광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아웃바운드에서도 그 여러 이제 대상지들이 있겠죠. 그 대상지들의 수명 주기를 하락시키는, 빠르게 하락시키는 그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이런 이제 악순환 구조를 통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불만족이 하게 되고 이미지가 하락하고 수요가 감소하면 투자가 감소하고, 그러면 가격 그 감소하는 수요를 어떻게든지 회복하기 위해서 더 가격을 낮추고 하는 그런 악순환 고리에 빠지게 되면 결국 이제 관광지가 망한다. 뭐 이런 이제 논리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제 결국 사회적 딜레마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셜 딜레마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뭐 경제학에서는 게임 이론이라고 좀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거죠. 개인의 어떤 자기한테는 합리적인 선택이 모든 사람들이 그 동일하게 자기는 합리적 선택을 한다고 해서 하면 공동체는 망하는 그런 선택을 우리가 소셜 딜레마, 사회적 딜레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인한테는 좋은 선택이지만 공동체에는 좋은 선택이 아닌 거죠. 이런 이제 여행사의 저가 가격 경쟁이라는 것이 이런 사회적 딜레마의 성격을 굉장히 많이 지니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를 들어 여행 업체에서, 여행사에서 이런 저가 경쟁이 다 뛰어들게 되면 당연하게 순간 그 뛰어드는 업체는 뭔가 자기의 시장 파이를 좀 더 늘릴 수 있는 뭐 이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모든 업체들이 다 그런 저가 가격 경쟁에 뛰어들게 되면 당연하게 전체 시장의 그 규모 자체는 낮아질 수밖에 없고 질적 하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행 시장 자체가 공멸하는 그런 이제 딜레마 구조를 지니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런 모델이에요. 보통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혹시 뭐 들어보실지 모르겠지만 그 죄수의 딜레마 뭐 이런 용어 있죠. 프리즈너스 딜레마 해서, 그래서 뭐 정상 경쟁을 하거나 덤핑 경쟁을 했을 때 누가 이익을 더 많이 가져갈까, 이런 문제인데, 예를 들어 덤핑 경쟁을 둘 다 하면, 그죠? 뭐 25 정도의 이익을 얻게 되는데, 한쪽은 덤핑 경쟁을 하지 않고 한쪽만 하면, 한쪽 하는 업체는 더 많은 이익을 얻고 하지 않는 업체는 좀 이익이 확 떨어지고, 근데 둘 다 정상적인 경쟁을 하는 구조가 되면은 더 상호 이익을 좀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이런 저가여행 상품 경쟁의 문제의 해결은 결국은 이제 이런 덤핑 경쟁이나 여기에서 저 정상 경쟁 구도를 어떻게 만들까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단순화해서 살펴보면.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전략을 제가 좀 고민을 해보긴 했는데요. 사실 여기 앉아 계시는 업계 전문가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죠, 사실. 그래서 좀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좀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 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세 집단이 있죠. 크게 보면 세 이해관계자 집단이 있습니다. 여행사와 소비자 집단과 정부라는 이 정책을 만들고 통제하는 이 세 집단 간의 조화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어떤 한 집단만 뭐 한다고 해서 이게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상 경쟁이라는 그 구도로 옮겨가는 것 자체가 성립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이해관계자별로 하나씩 조금 살펴보면, 우리가 일단 여행사 입장에서는 이 품질 경쟁을 해야 되죠, 사실. 뭐 다 아시는 부분이고, 가격 경쟁을 하면 다 같이 하면 공멸한다 라는 건 다 아실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식을 좀 더 이제 확산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시장 지배 이제 선도기업, 뭐 지배기업들이죠. 지배기업이 이제 선도적으로 그런 이제 그 딜레마 상황에서 빠져나오려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가장 많이 잃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딜레마 상황에서 먼저 빠져나올 수 있는 전략들을 좀 구사해서 시장의 질서를 좀 바꾸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뭐 그런 뭐 상품들이 꽤 많이 이게 출연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 쇼핑, 노 옵션 해서 프리미엄 패키지 뭐 하나투어에서 그런 걸 하고 있고, 다른 여행사들에서도 최근에는 그런 노 쇼핑, 노 옵션 뭐 이런 상품들을 굉장히 많이 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조사한 컨슈머 인사이트라는 그 조사 기관에서 뭐 그 패키지 여행사들 품질 만족도 뭐 이런 거 조사해서 결과 발표하고 그랬죠. 거기서도 이제 보면 뭐 상대적으로 해석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옵션이나 쇼핑이 포함되지 않은 상품들을 많이 판매하는 여행사에 대한 선호도, 만족도가 훨씬 더 높아지고 있다. 그 말은 곧 이제 소비자들의 어떤 인식도 좀 바뀌고 있는 거죠. 따지면 우리가 최저가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여행을 처음 해보는 사람들이 그런 상품들을 많이 구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행을 많이 해보는 사람분들은 이제 그런 상품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잘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많이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시장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도 이런 산업계에서, 여행업계에서 좀 인지하고 좀 더 능동적으로 대응을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이제 리뷰들 혹은 그런 연구 결과들을 좀 더 많이 공유하면서 그런 여행 상품 시장의 변화를 좀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랜드사라고 부르는 현지 여행사와 그 계약을 할 때에도 뭐 지금 이제 최저가 입찰 뭐 이런 그런 구조를 조금 더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제 목소리들도 좀 있어서 지금 좀 제가 여기에 좀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사실 소비자 인식 변화가 사실은 가장 기본이긴 하죠. 시장이 선택하지 않으면 그런 이제 저질 여행 상품이라는 것이 시장에서 설 자리가 없죠. 그러니까 아까 불량식품 잠깐 얘기를 해드렸지만 그 음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매일매일 소비하는 것이고 매일매일 또 우리가 음식 그 건강에 대한 의식이 또 각별하게 또 높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런 비용, 가격은 낮지만 질이 좋지 않은 음식들을 선택하지 않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불량식품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거의 자취를 감출 정도로 이렇게 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한 80년대 비교해보면 80년대에는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식품들이 많이 팔렸잖아요. 뭐 벽돌가루를 막 고춧가루를 섞어서 팔기도 하는 그런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정말 너무 옛날 얘기가 됐죠. 그러니까 여행 상품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면, 사람들의 인식은 어떻게 바뀔 수 있느냐? 여행 경험이 많아지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아까 식품하고는 좀 다르죠. 매일매일 접하는 거고, 여행은 우리가 매일매일 여행 가지는 않잖아요. 뭐 1년에 한 번, 두 번 많이 가는 분도 그 정도 가기 때문에 뭐 그렇게 빠르게 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적인 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비하면 여행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비율적으로 봐도. 특히 아웃바운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럼 여행 경험이 많고 또 우리나라 정보 공유라는 것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소비자 인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변할 수 있다. 그러면 가격 경쟁보다는 이제 질적 경쟁으로 전환되는 것도 좀 더 빠르게 일어날 수 있다. 그걸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캠페인성 노력들이 좀 필요한 것이죠. 그 캠페인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예전에 뭐 이런 TV 프로그램이나 혹은 유튜브 컨텐츠들을 통해서 이런 상품 구조에 대해서 좀 전달할 수 있는 컨텐츠들을 많이 만들어서 시장에 유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부의 역할인데, 정부가 이제 굉장히 지금까지 좀 아웃바운드 시장에 대해서는 안전 문제 외에는 크게 별다른 정책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서 딱히 없구나, 아웃바운드에 대해서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지금 이제 인바운드에 대해서는 뭐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뭐 옴부즈맨을 도입한다는 등 뭐 표준 계약서를 뭐 좀 도입을 검토한 뭐 이런 이제 노력들을 하고 있죠. 뭐 아직까지 뭐 선언적인 수준에 그치고는 있지만, 근데 그걸 인바운드에서만 할 일은 아니죠, 당연히.
그러니까 아웃바운드 시장 상품에 대해서도 인바운드 시장에 준하거나 혹은 그 이상의 그런 이제 계약서 혹은 그 시장에서 유통되는 여행 상품들에 대한 그 모니터링을 하는 옴부즈맨 같은 기능들을 좀 수행할 필요가 있고, 그 결과들을 좀 뭔가 이 협회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반영을 해서 뭐 컨슈머 뉴스 사이트 이런 데서 순위 발표하는 사람들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업계 자정을 위한 일종의 장치처럼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뭐 인바운드에서 하는 우수여행사, 우수여행 상품 선정 뭐 이런 노력들 또한 아웃바운드로도 우리가 좀 확장을 해서 뭔가 일종의 자극제처럼, 뭐 그게 직접적으로 이걸 변화를 이끌어내는 힘은 아니겠지만 간접적으로 자극하는 정도의 어떤 효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는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살펴보니까 국외여행 상품 정부 제공 표준안이라는 것이 2014년부터 도입이 돼서 뭐 있다가 최근에는 어떤 상황인지가 잘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2017년 막 이때까지 좀 그래도 좀 내용 뭐 업계의 자율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이제 기사들도 좀 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또 싹 사라졌어요. 한 17년도 이후로는 거기에 대한 언급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좀 재고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이제 공정거래법에서 그 다크 패턴에 대한 규제 법안 같은 것들이 지금 상정이 돼서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과 이제 연동해서 여행 상품도 하나의 어떤 그 통제 하에서 시장의 어떤 건전화를 위한 그 법안을 위한 어떤 인풋이 이 업계에서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연구 노력이 매우 많이 필요하다. 지금 뭔가 발표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도 뭐 거의 이 자료가 부재하기 때문에 정말 준비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거는 그만큼 우리가 이제 이쪽에 아웃바운드 정책에 관심이 좀 미미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데이터 축적, 그리고 거기에 따른 어떤 연구,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수반됐을 때 업계와 연결해서 좀 더 효율적인 정책이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좀 뭐 미약한 발표인데 좀 길게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